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대접받는 게 말이 돼? 베이징 최고 명문가 딸인 왕메이리가 런던 공항에서 터뜨린 분노의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등석 티켓과 외교관 여권을 가진 그녀는 30분간 일반 심사대에서 대기해야 했지만 한국인 교환학생은 10초 만에 자동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역사 속에서 중국의 속국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중국에 대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왕메이리입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내 굴지의 대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외교관 출신이셨죠. 집에는 운전기사와 가정부가 있었고 해외여행은 언제나 1등석이었습니다. 하버드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옥스퍼드 대학교 MBA 과정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숙사가 아닌 런던 중심가 펜트하우스에서 생활하며 명품 브랜드 옷만 입고 다녔죠. 제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를 부러워했고 저 역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일어난 일은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은 프랑스 파리로 단기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1등석 티켓을 들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서야 할 곳은 일반 심사대였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께서 외교관 여권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말이죠. 실례합니다. 저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요. 심사관에게 정중히 말씀드렸지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 여권을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여권으로는 일반 심사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여권을 기계에 대더니 불과 10초 만에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을 보니 명품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옷이었고 들고 있는 가방도 제가 쓰는 에르메스 백이 10분의 1 가격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30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자동 심사대로 쓱쓱 지나가고 있었죠. 왜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은 저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숙소는 어디인가요?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학생이라고 말해도 아버지 회사 명함을 보여줘도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20분 후에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장에서 아까 그 한국인 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되고 한국은 되는 거야?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에도 그 기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국제학생 모임에서 우연히 그 한국인 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그녀는 김설이라고 했고 경희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뵀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왕메이리입니다. 아, 맞아요. 반가워요. 설이라고 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공항에서 자동 심사대 어떻게 이용하신 거예요? 저는 외교관 여권이 있는데도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했거든요. 설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한국이 영국과 자동화 협정을 맺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신기했어요. 그런 협정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왜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부 간 협상 문제인 것 같은데. 설이의 애매한 대답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90개국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80개국 정도였죠. 이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국가 신뢰도와 국민의 해외에서의 행동 양상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글을 보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캠퍼스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몇 명의 영국 학생들이 휴대폰을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옆에는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말리지 않고 있었죠. 이게 뭔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한국 뉴스에 나온 건데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댓글을 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모든 중국인이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변명하듯 말하자 한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아요. 하지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서관에서 국제관계학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동서양 문화 교류사였는데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여행 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클릭했는데 읽다 보니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둔하다. 밥을 먹을 때 의자에 앉지 않고 유럽 사람들이 숲속에서 용변을 볼 때처럼 쪼그리고 앉는다. 아이들조차도 영혼이 없고 둔해 보인다. 자식을 너무 많이 낳는다. 만약 중국인들이 모든 다른 인종들을 대체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해진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존경받는 과학자가 중국인에 대해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이 일기는 1922년부터 1923년까지 아인슈타인이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영어로 번역되어 공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100년 전 이야기야. 지금과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보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때 서리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메일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저는 아인슈타인 기사를 얼른 닫았습니다. 서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같은 아시아 학생들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서리의 따뜻한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같은 아시아 학생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대접이 확연히 달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계속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해외 이미지, 중국인, 매너 논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할 때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중국 관광객이 분수대에서 발을 씻는 사진, 태국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뷔페 음식을 접시에 산처럼 쌓아가는 영상, 일본에서 중국 관광객이 벚꽃가지를 꺾는 모습.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기사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돈은 많지만 교양이 없어. 경제는 발전했지만 시민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야. 한국이나 일본 관광객들과는 완전히 달라. 마지막 댓글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 우리는 경제 대국이야.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다. 하지만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 말은 믿지 마라.
그들이 우리를 질투해서 하는 소리일 뿐이야. 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몇 주 후, 서리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메일이, 이번 주말에 코츠월드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 영국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요즘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코츠월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돌집들과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죠. 와, 정말 예쁘다. 사진 많이 찍어야겠어. 저는 한동안의 밝은 기분이 되어 서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서리 유명하다는 찻집을 추천해줬습니다. 여기 애프터눈 티가 정말 유명해. 현지인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 우리는 그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외관부터 너무 예뻤어요. 장미넝쿨이 건물을 감싸고 있고 작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죠. 그런데 입구에 다가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앞에 작은 팻말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출입 금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서리도 그 팻말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메일이, 다른 데 가자. 여기 말고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노골적인 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야. 들어가자. 메일이,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야? 저는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몇 테이블의 손님들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중년의 여성 점주가 저희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입구에 있는 저 팻말 때문인가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이고 이 친구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그래도 죄송하지만 규정이라서. 무슨 규정이죠?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뭔가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메일이, 그만하자. 서리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돈이 문제라면 제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때 점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달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테이블을 더럽히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일부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라고요. 알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주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창피했어요. 서리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메일이,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할머니가 서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한국에서 오셨나요? 제 손녀가 BTS 너무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도 매일 봐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리와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 정말 멋져요. 우리 손녀가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대접이 다를까?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코츠월드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굴욕적인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그 찻집 주인이 한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테이블을 더럽히고. 정말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 보이는 걸까요? 서리가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봤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메일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힘이 없구나. 아버지,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질문인데? 아버지는 해외에 나가셨을 때 차별받은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차별. 우리는 중국인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나라의 국민이야. 누가 감히 우리를 차별하겠니?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사람들이 중국인을 보는 시선이
그건 그들이 우리를 질투해서 그런 거야. 우리 경제력을 무서워하는 거지.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정말 질투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서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서리야, 미안해. 그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괜찮아. 충분히 이해해. 나라면 더 화났을 거야. 서리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서리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도 중국에 대해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 서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도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불편함? 시장에서 너무 크게 떠든다든지, 줄을 서지 않는다든지.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서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야? 글쎄, 아마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 같아. 그리고 해외 나가는 한국인들이 매너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도 있고. 매너를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응. 한국에서는 해외 나갈 때 우리나라 이미지를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교육을 많이 받아. 특히 관광객들한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 아니면 단순히 경제력만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중국의 해외 관광객 교육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문명 관광이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죠. 우리가 늦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서리가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이 대형 박물관에 새로운 아시아 전시가 열렸다고 해. 같이 가볼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요즘 이런 곳에 가면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서리의 꾸준한 관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 가보자. 대형 박물관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아시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먼저 중국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도자기들과 고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니.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5,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몇 명이 사진을 찍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서리야, 한국 섹션도 가보자. 한국 전시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한글 체험 코너 앞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어.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영국 아이가 신기해하며 한글 자석으로 자기 이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있다니. 아이의 어머니도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글 전시 옆에는 한국의 전통 한복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옷 정말 우아해. 색깔도 너무 아름다워.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 그리고 한쪽에는 케이팝과 현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몰려 있었죠. BTS 음악 정말 좋아해. 가사도 의미가 깊고. 한국 영화도 최근에 많이 봤어. 기생충 정말 대단했잖아. 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중국 섹션에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섹션에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차이가 뭘까? 서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한국도 과거에는 지금과 달랐어.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거든.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 어떤 변화? 경제 발전도 중요했지만 그와 동시에 문화적 품격을 높이려는 노력도 많이 했어.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많이 신경 썼지. 철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물관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이르렀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한국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도 낮았죠. 하지만 불과 7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더 자세히 알아보니 경제 발전과 함께 문화적 성숙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이 세계에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세계 속에 한국을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철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철이야, 한국에서는 해외 매너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림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 특히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지. 코리안 드림?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향상도 함께 추구하는 개념이야. 해외에 나가는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모두 한국의 문화 대사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라고 교육받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국가 전체의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의식 말이에요. 그럼 K-팝이나 K-드라마는 어떻게 시작된 거야? 그것도 우연이 아니야. 정부에서 문화 강국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지원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 자체의 품질이었지. 철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팝만 봐도 그래. 처음에는 서구 음악을 따라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한국만의 색깔을 만들어갔어. 그리고 가사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고. 긍정적인 메시지? BTS의 노래들 보면 자존감, 꿈, 희망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 단순히 재미있는 음악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음악을 만들려고 했어. 저는 그동안 K-팝을 단순히 상업적인 음악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런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인들이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야. 비판을 받아들인다고?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반박하기보다는 우리가 고칠 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 그리고 실제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철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국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 무조건 질투나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일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중국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 철이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중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야. 다만 지금은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부분을 놓쳤을 뿐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강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이른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꾸준한 노력과 성찰의 결과였죠. 몇 주 후, 저는 설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설이야, 나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지 않을래? 무슨 프로젝트? 중한문화 교류 프로젝트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없애는 일을 하고 싶어. 설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생각이야? 일단은 옥스퍼드 캠퍼스에서 중국 문화를 제대로 소개하는 행사를 열어보자. 하지만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현대적이고 매력적으로 말이야. 저는 그동안 생각해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전시회를 열고 싶어. 그리고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매너 교육도 시작하고. 와, 정말 멋진 계획이다. 나도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옥스퍼드 내 중국인 학생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했지만 제 진심을 알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메일이가 맞아. 우리도 변해야 해. 더 이상 경제력만으로는 존경받을 수 없어.
한 선배가 저를 지지해 주었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신중국 문화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전통 서예와 디지털 아트를 결합한 전시, 중국차 문화와 현대적 카페 문화를 접목한 체험 공간, 그리고 중국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게임 코너까지.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중국인 학생들 모두가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방문객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와, 중국 문화가 이렇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줄 몰랐어. 중국 학생들이 정말 친절하네. 편견이 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 방문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메일이 정말 대단해. 이런 행사를 기획하다니. 서리 덕분이야.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서리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봤었는데 이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달 후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경제 대국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소리니? 진정한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아버지도 회사에서 해외 직원 교육할 때 매너 교육을 포함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검토해보마. 그 후 저는 옥스퍼드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더 많은 문화 교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인 학생들의 의식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졸업식 날 서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메일이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일 계속할 거지? 당연하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나도 한국에 돌아가서 비슷한 일 할게. 서로 연락하면서 함께 해보자. 그렇게 저의 영국 생활이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결국 희망과 새로운 다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신중국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해외 문화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매너 교육과 문화 의식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한 사람씩, 하나씩, 조금씩 변해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진정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국가의 위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국의 문화 대사라는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